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부터 6월, 다음에 9월에 걸쳐서 강론반이 개강했습니다. 강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서로 하게 됩니다. 이 지도서. 이 지도서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도서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론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론이나 교과 교육론 내용이 나오고, 강론에는 차시 수업 전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1, 2월에 했고 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총론을 공부할 때 잠깐 말했던 것처럼 5학년과 6학년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 적용될 교육과정에 따르면 2015 교육과정으로 공부했으나, 현재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지도서와 교과서가 나오지 않은 단계로 우리는 2009 지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눠볼까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이미 지도서가 다 나왔죠. 그래서 2015 교육과정 지도서, 새로운 지도서로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 다음 주. 그 다음에 3학년과 4학년은 둘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현재 지도서가 일반 학교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지도서, 2학기 지도서가 있는데 둘 다 2015로 하게 되는 건 맞는데요. 얘는 1학기 지도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판매가 됩니다. 미래행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를 6월에 이제 하게 되고, 얘는 2학기 지도서는 2학기 나오니까 9월에 하게 되는데 9월 초에 하기 좀 힘들어서 9월 초에는 조금 쉬었다가 한 9월 중순부터 이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5, 6학년 지도서를 2009 지도서로 하게 되는데, 얘는 기반으로 한 것은 2015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2015 지도서가 없으니까 2009 지도서에서 이제 중요 내용만 발췌를 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워밍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진짜 지도서 안에서는 여기서는 내용 플러스 체계까지 잘 보면서, 여기서는 이제 내용과 지도서 체계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체계까지 같이 녹아 들어간 것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한 60%, 1학년에서 10%, 3, 4학년에서 30%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특수하게 교육과정 전환기이기 때문에 5, 6학년에서 약 4, 50%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1, 2학년에서 20% 정도, 3, 4학년은 이제 새로운 지도서잖아요. 새로운 지도서면서 가장 최고 학년에, 왜냐면 여기는 새로운 지도서가 아니니까 가장 최고 학년의 지도서로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40% 이렇게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 2월에 배웠던 교과 교육론 내용 지식으로 2009 지도서를 보는데, 지도서의 체계 같은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내용 요소, 즉 갈등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는 아이들의 어휘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토의의 절차는 어떤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1, 2학년 지도서가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하에서 지도서는 이렇게 나오고 차시 전개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6월과 9월에 나눠서 공부함으로써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2015 내용과 체계를 쭉 공부하고, 5, 6학년은 그냥 내용 수준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은요.
도덕도 마찬가지로 1, 2학년 지도서가 없으니까 이제 3, 4학년 지도서라 했는데 이미 지도서가 이제 얘는 1년짜리라서 2학기, 1학기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를 2015 지도서로 하게 되는데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이미 했으니까 얘네들은 검정 지도서, 얘는 국정이긴 하지만 검정 지도서가 나오기 때문에 검정 지도서는 음악의 경우 9종, 다음에 미술의 경우 6종, 다음에 체육도 또 9종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검정 지도서를 다 종합해서 한 권의 서머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 맡겼기 때문에 지도서를 제가 PDF 파일로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5, 6학년이건 3, 4학년이건 PDF 파일로 모든 교과서 지도서에 대한 PDF 파일을 드릴 텐데 그 PDF 파일은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복습을 겸해서 할 때 하시고 저는 수업 시간에 서머리 요 책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이 지도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여기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 실러버스 잠깐 보세요. 실러버스에 보면 뒤에 이렇게 2페이지에 세부 강의 계획표가 나오는데 국어를 2주 동안 하고 수학도 같은 방식으로 2주 동안 하고 그다음에 사회 과학을 1주 동안 함으로써 6주 끝나고 그다음에 도덕을 공부한 다음에 실체 음미는 검정 지도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검정 지도서를 PDF 파일로 다음에 여러분 직강생한테는 프린트물로 다 나눠주기도 하고 또 PDF로 또 나눠주기도 할 건데 얘는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수업 시간에 일단 할 때는 제가 한 권의 서머리로 만든 것으로 압축해서 모든 지도서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하나씩 나왔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은 국어 5, 6학년 국어 지도서인데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것은 없고 2015 교육과정 체계하에서 우리가 이미 이론을 다졌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냥 잠깐 살펴본다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가 2015 교육과정에 의해서 내용과 체계를 다 섭렵하는 그런 강론 강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부터 6강까지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7강부터 11강까지는 도실체, 음미형 한 과목씩 다 끝내게 된다. 근데 이때는 이제 지도서 서머리를 내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다시 5월 27일 12강부터는 국수사과해서 이때는 조금 공부하는 양이 좀 적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4권의 지도서씩 보통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근데 이때는 1학기 지도서만 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지도서의 강론인데 이때는 새롭게 나온 그 뒤쪽에 부록이라든지 총론의 내용도 다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은 또 없습니다. 공부해야지 또 붙으니까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6월 16일 15강까지 해서 1학기 지도서를 모두 마치고 도실체 음미형은 3, 4학년 지도서를 모두 마치게 되겠고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기출 특강을 하게 되겠고 기출 강의 그다음에 16강부터 19강까지는 9월에 하게 되는데 여기 좀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9월 18일에 국어, 9월 15일에 수학, 그다음에 그 다음 주 9월 22일이 되는 거죠. 9월 20일, 그다음에 9월 29일, 6월로 잘못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5월 5일은 방학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방학해서 잠깐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고 이게 지금 19주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쉬는 건 괜찮습니다. 원래 2번 쉬어야 되는데 한 번만 딱 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9월 강의는 2학기 지도서 판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영어,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통합교과는
강론에서 나오지 않고 이론 강의로만 나오기 때문에 1, 2월에 다 한 것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1, 2월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그 1, 2월 인강이 밀렸던 인강 학생들은 영어까지 쭉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한 총 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의 내용에 따라 보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제가 간간히 보충 자료라든지 또는 서머리 책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제일 잘 제시할 테니까 그것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하고 다르죠. 투입된 시간분에 가장 많은 결과물, 아웃풋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다음에 9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건 다 지우고,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저랑 같이 천천히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입하셨던 것처럼 국어 지도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1, 2학년 국어 지도서 하게 되니까 차례차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학년 1학기 지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도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익숙해질 필요는 별로 없겠고요. 내용 요소만 살펴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지도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의 1, 4학년 지도서입니다. 5, 6학년 지도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잠깐 보는 겁니다. 사실은 2009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른 지도서하고 2015하고 그렇게 크게 포맷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워밍업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52쪽에 보면, 일단은 51쪽에 보면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1단원 표지가 나오죠? 표지에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52쪽으로 넘어가서 단원의 개관, 단원의 계열, 다음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나오는데, 얘네들은요, 시험에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원의 개관이라든지 단원의 계열 같은 데서 다른 학년과의 연계성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 부분이 있고 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나올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추려서 보여드릴 것이고, 53쪽으로 넘어가면 4번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 체제하고 창의 인성 관련 선서가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특히 창의 인성 관련 요소는 지도서 뒤쪽에 부록에 약간의 내용이 있었지만 시험에 나올 건덕지가 없었죠. 그래서 별로 볼 필요가 없겠고, 54쪽으로 넘기면 이제 단원 1차시가 시작되는데, 왼쪽에 54쪽에 보면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이 나오죠. 그때 두 번째 칸에 보니까 3, 4차시가 뭐가 나오냐면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적용한 예에서 특별히 수업 모형 적용 차시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1, 2월에 수업 모형을 다 공부했고, 국어과는 수업 모형마다 다 4단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4단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쭉 살펴볼 수 있는데, 물론 살펴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1, 2월에 객관적으로 살펴본 것 이외에 특이하게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수업 모형에서 암기할 것은 없기 때문에 한 5학년, 지금 5학년 1학기잖아요. 5학년 1학기 한 학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각 단원별로 이 수업 모형 적용 차시 한 번만 살펴본다면 1, 2월에 공부했던 이론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요거를 통해서 수업 모형을 조금 더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5학년 1학기 지도서 요거만 잘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서 뭐 따로 적용 차시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시험에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국한하지 말고 수업 모형은 수업 모형대로 따로 외우면 되겠고, 여기서는 그 특별히 적용된 차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시험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나올 것은 그 다음 페이지 55쪽에 보면 단원 도입 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지도의 유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의 유의점은 그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상의 유의점하고 연관이 되면서 시험 문제 1순위다. 교육과정에서 교사학습의 유의점이 있다면 우리 지도서에서는 지도의 유의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서 지도의 유의점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이게 지금 두꺼운 책을 우리가 11월에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서브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놨다가 그것을 가져가서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것으로 공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동그라미가 나와서 지도의 유의점이 있지만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른쪽 맨 밑에 3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을 보면 생각과 행동이라는 주제어가 나온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은 병렬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취 기준이 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취 기준은 바로 전 페이지 52쪽에 있습니다. 52쪽에 보시면 2번 단원의 계열이 있잖아요. 단원의 계열에 거기 보면 이 단원의 근거를 이루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뭐라고 나와요?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뭘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생각과 행동입니다. 행동.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는 시험 키워드인데 이 생각과 행동을 여기서 이제 풀어준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이 주제어인데 55쪽에 다시 가면 생각과 행동은 이게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은 병렬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 후에 행동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생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보는 거니까 행동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생각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쓴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되고 어떤 행동을 했니?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니? 이렇게 이제 역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이 병렬 관계가 아니라 순차적인 관계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으로 넘기면 이제 지도서라는 것은 이렇게 차시에 대해서 차시의 주관점, 수업 운영 방안, 교사학습 개요가 나오고 57쪽으로 넘어가면 교과서 축세본이 나오고 밑에 이제 교사학습 활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또 차시의 주관점이나 수업 운영 방안이 이 지도의 유의점과 연결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 첫 단원은 아이들도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되게 쉬운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다만 우리가 교과 교육론을 통해서 중요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58쪽입니다. 58쪽에 보면 밑에 부분 오른쪽에 박스에 이렇게 있죠? 근데 맨 밑에 4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는 다르지만 상호 텍스트성. 이거 중요한 거죠?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 어디서 나왔더라? 그렇죠. 반응 중심 교수법. 아까 수업 모형 중에 반응 중심 수업 모형 한다고 했는데 반응 중심 수업 모형에서 어느 4단계가 있잖아요. 뭐예요? 반응의 준비, 반응의 형성, 반응의 심화, 반응의 정교화, 다음에 반응의 심화, 반응의 명료화, 다음에 반응의 심화 이렇게 나오는데 반응 중심 모형에서 맨 마지막 단계인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이용해서 주제나 그다음에 소재나 배경이 같은 글을 찾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제 이런 것들이 2018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는 다르지만 상호 텍스트성을 지닌 작품을 함께 연계해서 지도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2차시가 지금 1, 2차시로서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을 안다라고 했으니까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학습 목표에 따른 항상 학습 정리 내용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63쪽으로 넘어가면 2차시 마지막인데
거기에 보면 교과서 축세본 18쪽 맨 밑에 염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괄호치기로 말과 행동,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이 괄호치기로 나올 수 있다니까 조심해서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두 번째 네모가 정리 및 확인이죠. 거기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작품에 등장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아까 나왔잖아요.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보다 말과 행동.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 행동 이렇게 적어놓고 요 내용에 대해서 음미해 본 다음에 학습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서브노트에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단원에 보면 지도의 유의점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차시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차시 목표가 뭔가 수업 내용과 내용이 정리돼야 될 차시, 보통 우리가 이해 차시라고 하거든요. 그 이해 차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뭐하는 방법 알기, 뭐하는 과정 알기, 뭐하는 절차 알기 그런 것이 나오면 수업 학습 목표와 연결해서 내용을 정리해두고 그것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국어는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가 지났고 66페이지에 보면 3, 4차 시가 들어가게 되죠. 3, 4차 시. 학습 목표가 인물의 생각을 자신과 비교할 수 있다는데 이건 보통 적용 차시라서 뭐뭐 해보는 거잖아요. 안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다는 시험 문제에 보통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학습 내용 정리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 5, 6학년 지도서에서는 이해 차시와 적용 차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적용 차시거든요. 차시의 주안점을 보면 1번이 이 차시는 적용 학습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해 차시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학습 내용. 적용 차시에서는 학습 내용 정리할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에 주요한 키워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학습 내용 정리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71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자료 및 유의점에 이런 말이 있죠. 당구장 표시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서 정리한다 해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나와 인물의 생각 공통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수학과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이지만 국어과에서는 이게 기출 키워드로 뭐예요? 도해 조직자다. 그래픽 올거나이저. 이런 것들이 도해 조직자구나. 이렇게 한 번씩 인지하면 되겠다. 학습 내용 정리는 하지 말고. 2회차 시에서는 학습 내용 정리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적용차 시에서는 학습 내용 정리가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기에 대놓고 이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또는 이거는 그래픽 올거나이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와 같이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면 그런 내용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3페이지까지 본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단원 전체의 내용하고 지도상의 유의점 살펴본 다음에 2회차 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플러스 알파를 살펴보고 적용차 시는 그냥 플러스 알파를 살펴본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는 5, 6차 시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해서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을 평가할 수 있다인데 적용차 시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고 78쪽으로 바로 갑니다. 78쪽. 78쪽에 보면 밑에 오른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분법적인 평가 방법 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쓰라는 것이냐?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을 평가하는 활동의 목적은 현실에는 다양한 인물이 있다는 거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안 좋고 완벽하게 100% 선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양한 인물이 있으니까 그 인물의 생각은 인물에 주어진 환경과 맥락에 따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즉 인간이 좋고 나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84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차시로 7, 8차시인데 7, 8차시는 차시의 주안점에 뭐 거기 뭐가 나와요? 실천학습이 나옵니다. 실천학습. 실천학습은 국어 활동을 하는 거죠. 이해차시, 적용차시는 이거는 국어 교과서로 하는 것이고요. 실천차시는 국어 활동 교과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이
2015에는 적용되지 않고 단지 2009까지만 적용되는 거니까 암기할 필요는 별로 없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2회차 시와 적용차 시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2회차 시 적용차 시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도서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맨 마지막 차시가 실천학습이라서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국어 활동 교과서를 통해서 적용해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천해 보는 것인데 보통은 롤플레이라든지 촌극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나올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좀 중요한 것이 촌극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7쪽으로 넘어갑니다. 87쪽에 보면 오른쪽 첫 번째 박스, 오른쪽 밑에 첫 번째 박스에 이런 말이 있죠. 공연을 할 때는 모든 사건을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별표.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써야지 된다. 또는 말하듯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희곡의 대본의 시제, 현재 시제로 쓴다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박스 다섯 번째 줄. 지문은 너무 길지 않게 짧은 지문으로. 그래야지 아이들이 빨리빨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박스. 소품을 준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이것은 뭐 무슨 국립 연극단이 하는 그런 연극이 아니라 그냥 촌극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너무 막 가발도 쓰고 막 의사 가운도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고 중요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쪽까지 한 단어를 살펴본 거예요. 한 단어를 살펴보는 포맷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지도상의 위점이 있고, 그다음에 적용차시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2회차 시에서는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키워드들이 1, 2월 달에 배웠던 것을 상기하는 목적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2단으로 넘어갑니다. 좀 빨리 가죠. 91쪽입니다. 91쪽에 토의의 절차 방법인데 당연히 토의의 절차와 방법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 92쪽 단원의 계열입니다. 단원의 계열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4학년 1학기 2단원에서는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능동으로 참여한다 였는데 그때는 학급 회의였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5학년의 토의에서는 지금 이제 5학년 1학기 때는 토의를 하고 5학년 2학기 때는 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의는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급 회의에서 좀 더 발전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토론과 관련해서는 5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5학년 1학기하고 5학년 2학기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니까 나중에 서머리로 정리할 때 5학년 1학기에는 토의 딱 머릿속으로 각인시켜 놓고 그다음에 토로는 5학년 2학기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여기 지나치면 안 되죠? 왼쪽 밑에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는데 지도상의 유의점 왼쪽 맨 밑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십시오. 토의의 절차와 방법을 익히는 인지적 요소의 확인보다는 토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적인 태도의 신장에 주안점을 둔다. 별표. 그래서 아이들한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것이 96쪽 1, 2차 시 토의에 대하여 안다입니다. 이해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학습 내용 정리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수업 운영 방안 2번을 보십시오. 토의의 개념을 주입식으로 지도하지 말고 듣기 자료를 통해서 학생이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식 수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토의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98쪽입니다. 98쪽 교과서 스캔 49쪽 맨 밑에 염소 선생님입니다. 해결할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은 뒤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토의, 가로치기로 토의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다음 100쪽 3, 4차 시 토의의 절차에 따른 토의하는 방법 별표입니다. 토의하는 방법 꼭 알아야 된다. 5단계로 이루어진다. 104쪽입니다.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맨 위에 교과서 스킬 58쪽에 있는 단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토의 주제 정하기, 자신의 의견 마련하기, 근거 자료 모으기, 의견 나누기,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선택하기. 이것뿐만 아니라 맨 밑에 학습 내용 정리에 보면 토의 주제 정하기, 자신의 의견 마련하기, 근거 자료 모으기, 의견 나누기,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선택하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근거 자료 모으기. 그래서 우리가 지나쳤지만 102쪽으로 다시 환원합니다. 102쪽에 보면
교과서 스캔 54쪽에 밑에 4번 활동에 보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근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냐? 3개 암기합니다. 실제 사례, 통계 자료, 전문가 의견. 그래서 근거 자료를 찾을 때는 믿을 만한 자료인지 생각해보고 또 근거 자료를 활용할 때는 자료의 출처, 저작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것이 연결돼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5, 6차시. 이제 토의를 하고 제안하는 글 쓰는 거니까 이게 적용차시니까 별로 시험에 나올 내용이 없다. 넘어간다. 다음에 110쪽 7, 8차시. 이제 마지막 실천학습이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학급 누리집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에서 보면 차시 주안점으로 2번이 있습니다. 학급 누리집에서의 토의는 교실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토의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 알맞은 토의 방법으로 토의하는 것을 인지하는 차시로서 그러면 누리집에서 토의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113쪽 맨 밑에 정리 및 확인의 첫 번째 점입니다. 학급 누리집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의 특징 뭐다? 첫 번째 익명성, 두 번째 접근성, 세 번째 연구성, 네 번째 간접성. 암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들은 온라인 사회에서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실과나 도덕과 때 외웠으니까 또 외울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올 것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익명성, 접근성, 연구성, 간접성이 온라인 상에서 통신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2단원이 넘어갑니다. 119쪽 상황에 알맞은 낱말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120쪽이 넘어가면 단원의 개관. 여기 잘 보십시오. 단원의 개관 첫 번째 보면 이 단원은 별표 다의어. 그래서 3단원은 다의어다. 다의어. 다의어.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다이어를 활용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이어를 이제 어휘학습지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어휘학습지도 배웠죠. 어휘학습지도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또는 사전찾기를 통해서 배운다든지 문맥을 통해서 그다음에 의미지도 그리기, 의미 바탕 분석법, 그다음에 의미 구조도 그리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여기 지도서상에서는 어떻게 어휘지도가 구현되는지 살펴봅니다. 123쪽입니다. 지도의 유의점. 왼쪽 두 번째 동그라미 탐구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이어의 개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탐구로. 탐구학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기본 자료를 주고 추가 자료를 주고 학생들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124쪽 이제 1, 2차시 다이어에 대해서 한다. 이해학습입니다. 수업 운영 방안 2번 교사가 다이어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탐구 학습하는 절차가 강조되죠. 계속해서 이 탐구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이어를 명확히 알아야겠죠. 자, 126쪽입니다. 교과서 스캔 69쪽에 보면 맨 밑에 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을 다의어. 학생들도 아는 용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암기하는 용어는 반드시 기억한다. 다음 3, 4차시로 넘어가서 살펴볼 것은 133쪽입니다. 자, 133쪽 오른쪽 밑에 박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뜻을 뭐라고 그런다? 중심 의미. 상황 또는 문맥에 따라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변 의미. 근데 아까 다이어는 학생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심 의미, 주변 의미는 학생 용어에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중심 의미나 주변 의미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B.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를 정리할 때는 다이어, 학생 용어, 중심 의미, 주변 의미가 있는데 얘는 학생 용어 아님.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암기를 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네. 뒤로 넘어갑니다. 5, 6차시는 다이어를 활용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것인데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고 140쪽 맨 마지막 차시입니다. 다이어 알아맞히기 대회라는 실천학습인데 내용은 별로 볼 것 없는데
41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 두 번째 박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지니는 경우이고 동음이의어는 소리가 우연하게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단어니까 표제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다이어가 있고 동음이의어가 있잖아요. 여기다 쓸까? 동음이의어. 사전에 보면 다이어는 예를 들어서 손 이렇게 쓰면 손의 1번, 손의 1번 의미, 2번 의미, 3번 의미 이렇게 나오는데 동음이의어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손 1, 손 2 해가지고 다른 표제어로 이렇게 나온다. 다른 표제어. 이게 손은 손님 할 때 손이고 이거는 손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타난다는 거죠. 얘는 다이어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고요. 동음이의어는 손 1, 손 2 해가지고 따로 표시한다. 이거를 헤드워드, 표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표제어가 다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단어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끝. 자, 149쪽 4단원입니다. 작품에 대한 생각. 작품에 대한 생각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많은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154쪽 들어갑니다. 154쪽 1, 2차 시는 학습 목표가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을 안다인데 이거 하면 작품 감상과 관련되니까 또 뭐가 나와요? 반응주시 학습이 생각납니다. 155쪽 봅니다. 155쪽 오른쪽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다 허용된다는 건 아니다. 다 허용된다면 그걸 뭐라 그런다? 해석의 무정부 상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반응주시 학습에서 뭐 했다? 토론 이런 거 기억하시고 모든 감상은 반드시 텍스트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인데 이것은 이해학습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159쪽 같은 시를 오른쪽 맨 밑에 아래쪽 맨 밑에 정리학습입니다. 같은 시를 읽고 읽는 이마다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읽는 이의 경험 동그라미 별표. 읽는 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읽는 이의 상상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동그라미입니다. 경험, 관점, 상상력 암기하고 기억합니다. 다음 160조 3, 4차 시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적용차시라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다만 162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별표로 이런 내용이 있죠. 시 표현의 특징. 시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으로 운율과 이미지입니다. 운율이라는 것은 시의 음악적 특성이고 이미지라는 것은 미술적, 즉 회화적인 특성이죠. 이렇다 보니까 시가 함축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비유나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운율과 이미지를 갖던 것인데 거기 보니까 시편의 특징으로 비유, 감각적 표현, 이미지와 리듬, 함축적 표현에는 다 이런 서정 갈래의 특징으로 정리해 둘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하도록 하시고 168쪽 5, 6차시로 지나갔는데 5, 6차시는 이제 소개하는 글을 실제 쓰는 거로서 별거 없고요. 다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179쪽 5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대상의 특성을 살려 이제 설명문이기 때문에 좀 공부할 것이 나옵니다. 180쪽 단원의 개관입니다. 단원의 개관 세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180쪽 1번 단원의 개관 세 번째 줄 맨 뒤에 이 단원에서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분석, 분류, 비교, 대조의 방법 그럼 이것을 하는 방법 정의 반드시 암기해야겠다. 근데 지도할 때 유의점 183쪽입니다. 밑에 보면 지도의 유의점 왼쪽 첫 번째 별표 치십니다. 글을 통하여 분석, 분류, 비교, 대조의 설명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고요. 두 번째, 어떤 대상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특정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융통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과에서는. 게다가 오른쪽 첫 번째 동그라미 뭐예요? 이거 공부하면서 띄어쓰기 규정을 실제로 다양한 글에서 찾아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이해. 이거 플러스 이제 문법 교육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그러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류, 분석, 대조, 비교에 대한 정의를 알고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184쪽 2회차입니다.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명하는 방법. 거기 보니까 185쪽 처음부터 봅니다. 교과서 스캔 107쪽 맨 밑에 보면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뭐? 분석. 그래서 태극기에 담긴 뜻 해가지고 분석 활동 쓰였으니까 암기. 다음 페이지 186쪽 교과서 스캔 109쪽 맨 밑에 염소 선생님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에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뭐? 분류. 별표. 다음 187쪽 교과서 스캔 111쪽 두 가지 맨 밑에 염소 선생님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을 뭐? 비교.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 대조. 그래서 비교와 대조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두 대상을 서로 견주어 설명하기에 좋은 방식 암기합니다. 분석, 분류, 비교, 대조. 190쪽 3, 4차시 이제 실제로 쓰는 것이라서 공부나 시험 공부할 것은 없고 194쪽으로 넘어갑니다. 194쪽 5, 6차시 이제 띄어쓰기 방법. 학습 내용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활동을 한 다음에 문법, 문화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195쪽 요 내용 알아야 됩니다. 195쪽 교과서 스캔 117쪽 밑에 염소 선생님이 봅니다. 글을 쓸 때에 각 낱말을 띄어 쓰는 것을 뭐라 그런다?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네 글자를 붙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196쪽 다른 건 모르더라도 교과서 내에 띄어쓰기 규정은 반드시 암기한다. 196쪽 교과서 스캔 119쪽에 보면 맨 밑에 염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 원래는 띄어쓰는 거잖아요 말이지. 1살, 2살 원래 띄어쓰는 건데 예를 들면 5학년 3층 1시 10분 7m 100원 3동 705호 등의 경우도 붙였을 수 있다는 거. 원래는 띄어쓰는 것인데 그래서 규정이 뭐냐? 오른쪽 밑에 자료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2차시 띄어쓰기 규정은 뭐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5장 42항에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제44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제45항 두 발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쓴다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애들한테 의존 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의존 명사와 같은 명칭은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꾸며주는 말 없이 혼자 쓸 수 없는 낱말. 더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띄어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스캔 오른쪽 197쪽에 보면 교과서 스캔 122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번 활동 5,000원짜리 지폐 속의 그림 이야기를 다시 읽고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서 어긋난 부분을 찾았어라 하면 뭐야? 세 가지. 찾을 수를 찾을 수. 한 채를 한 채. 8폭을 8폭. 이렇게 해가지고 의존 명사하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띄어쓴다는 거 반드시 암기합니다. 게다가 199쪽 한번 보세요. 보통은 잘 보지 않는데 거기 보면 활동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맨 밑에 3번 문제가 뭐냐면 남극과 북극을 다시 읽고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밑줄 그으라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비슷할 것 뭐예요? 비슷할 것 이렇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찾아야겠죠? 어디 나오면요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입니다. 동물은 펭귄과 고래, 바다표범 등이 있는데 바다표범 등이 이렇게 따로 해서 등을 따로 띄었습니다. 의존명사. 맨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이들은 최소 5,000년에서 5,000 띄고 년이다. 그래서 표범 등 띄고 등 5,000 수사와 년 다니면서 띄었습니다. 두 개 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활동 같은 것들을 다 한번 해보면서 내가 잘 찾을 수 있는지 내 실력을 점검해 보기만 한다면 지도서 읽기는 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이 끝났고요. 6단원 말의 영향입니다. 이 말의 영향은 이제 말을 잘 하라는 거라서 실천적인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여기도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 219쪽을 봅니다. 219쪽에 보면 오른쪽에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우리 다 아시죠? 반언어는 뭐다?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음색, 어조, 뭐 높낮이. 근데 비언어는 언어가 아닌 것이죠. 표정, 몸짓 이런 것들 두 개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투, 억양, 빠르기와 같은 반언어적 표현과 표정, 몸짓, 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220쪽입니다. 교과서 스캔 137쪽 맨 위에 듣는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하는 방법 정리한다. 어떻게 된다? 듣는 이의 처지 상황을 고려하고 듣는 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듣는 이에게 말하는 마음과 의도가 질러내게 표현하고 듣는 이에게 말하는 의미 잘 전달되는 돌아보고 이렇게 학생들이 집어 넣어보는 낱말 확인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222쪽 5, 6차시 듣는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 내용상으로 별로 중요한 것은 없고 다음에 230쪽의 7, 8차시는 광고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 얘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또는 그 실천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공부해서 암기할 내용은 별로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7단원으로 갑니다. 237쪽 낱말의 뜻 어휘지도와 관련된 것인데 242쪽으로 갑니다. 242쪽 1, 2차시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한다. 별표 뭐뭐 하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 이해 차시죠. 방법 244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스캔 165쪽 6번 활동 글을 읽을 때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은 뭐다?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본다.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뜻의 낱말을 넣어본다. 낱말이 사용된 예를 떠올려 본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냥 살펴보면 될 텐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생성적인 구성적인 활동도 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 246쪽에 3, 4차시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것은 이제 실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고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 253쪽으로 갑니다. 253쪽에 보면 참고 자료가 나오는데 어휘학습 방법 배우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형태소 분석하기, 문맥의 실마리 이용하기, 사전 이용하기. 근데 우리는 이미 어휘지도에서 배웠잖아요. 어휘지도 방법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상으로, 그다음에 구조상으로, 그다음에 플러스 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의미상으로는 도구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이 있었잖아요. 도구적 관점에 사전 찾기가 있었고 문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었죠. 그다음에 인지적은 의미 지도, 그다음에 의미 바탕 분석, 그다음에 의미 구조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형태소 분석에 따른 거, 그렇죠? 형태소 분석하기, 그다음에 문맥의 실말에 따르기, 사전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쉬운 거 세 개. 그래서 인적인 관점에서의 단어지도 또는 어휘지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면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진 않으니까 우리는 1, 2월에 공부했던 것을 틀로 잡아서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것만 지금 소개됐구나. 다른 데서 다른 것이 나오겠지.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256쪽으로 갑니다. 256쪽에서는 지금 매체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것인데 명칭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도서 256쪽 교과서 181쪽에 보면 맨 밑에 염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같은 거. 그렇죠? 기호를 사용하여 그림으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림말. 이모티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림말. 근데 이제 그림말하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교과서 스캔 183쪽에 보면 밑에 여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말은 말보다 그 뜻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말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뜻을 짐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역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언어적인 소통과 비언어적인 소통 또는 반언어적인 소통과 연결해야 되겠다. 다음입니다. 266쪽 실천학습. 우리말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말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옆에 페이지 교과서 스캔 152쪽에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손, 오징어 한 축, 그림 세 점, 마늘 한 접, 밤 한 톨 이렇게 있는데 이런 특수한 단위명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활동이었냐면 1번에 외국인이 우리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자를 주는 거니까 아이들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알아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특수한 상황 맥락 안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고유어와 관련된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268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보통 때는 보지 않는데 여기 내용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에 보면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우리말 가운데 교과서에 제시하는 말 이외에도 다른 우리말 찾아보려고 하는데 국수 한 사리, 신발 한 켤레, 나무 한 그루 여기까지는 좀 알겠는데 바늘 한 쌈 몇 개예요? 24개예요. 김 한 톳 100장이야. 조기 한 두름 10마리야. 뭐 이런 것들 시사상식으로 알아두고 혹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 맨 밑에 아이디어 선택하기 위해서 문장 만들기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사전적으로 낱말의 뜻을 전달하지 말고 예시 문장을 통해서 문맥에 따라서 예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270쪽으로 넘어갑니다. 270쪽은 사실은 원래 잘 보지 않는데 국어활동 안내라서 국어교과서 말고 국어활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가 우리말 다지기인데요. 맨 밑에 좋은 하루 되세요. 안 좋은 말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해야 된다는 거.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정리해 둘 수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 끝났고요. 8단원입니다. 8단원 274쪽 단원의 개간 잠깐 보겠습니다. 274쪽 두 번째 줄. 문장이란 어떤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언어 단위. 이 단원에서는 별표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이 어떻게 호응관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277쪽, 이건 다 중요합니다. 지도의 유의점. 첫 번째, 문장 성분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문장 성분 간의 호응관계의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지향, 하여튼 직접적인 거 별로 안 좋아. 어떻게 돼? 예를 통해서 탐구한다.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성분 간의 호응관계는 원래 네 가지가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다음에 여기 나오는 꾸며주는 말과 서술어의 관계,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관계, 높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에 두 가지만 배운다는 거죠. 우리 네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다음에 꾸며주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그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이 네 가지가 있다. 암기해야겠습니다. 다 서술어와의 관계예요. 다음 오른쪽 두 번째 줄입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온전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를 다루지 않았지만 배운다는 거. 그래서 부사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사어라고 하지 말고 꾸며주는 말이라고 쉽게 써야 된다. 278쪽입니다. 이제 문장 성분을 먼저 알아야지 호응을 할 수 있겠죠?
수업 운영 방안 1번입니다. 수업 운영 방안 1번.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수업에 중점을 두며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뒤에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 구분하고 문장 성분 역할에 맞게 문장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그만 문장 성분 알아야겠다. 자, 279쪽. 교과서 스캔 200쪽과 201쪽 맨 밑에 염수 선생님 말씀입니다.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쓴 부분처럼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주어. 파란색으로 쓴 부분처럼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 서술어. 오른쪽. 문장에서 초록색으로 쓴 부분처럼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부분 목적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반드시 암기합니다. 다음 이제 호응을 배워야겠죠? 282쪽. 2, 3차 시. 학습 목표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1차 시도 문장 성분 아는 거라서 2회차 시였는데 얘도 호응 관계 아는 거라서 2회차 시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차시의 주안점 1번. 2차 시는 이해학습으로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의 개념을 알아보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과 꾸며주는 말과 서술의 호응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그다음에 글을 쓸 때 자주 범하는 오류인 주어가 분명하지 않은 문장, 꾸며주는 말과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3번. 학생들이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 그럼 호응이 뭔지 알아야겠죠? 다음 페이지 교과서 스캔 203쪽. 염수 선생님입니다. 문장 안에서 앞에 어떤 말이 나오면 뒤에 적절한 말로 대응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호응.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 284쪽입니다. 교과서 스캔 204쪽과 205쪽. 왼쪽입니다. 먼저. 염수 선생님, 주어에 호응이 이루어지는 서술어를 넣거나 서술어에 호응이 이루어지는 주어를 넣어 문장을 바르게 해주는 게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맨 밑에 결코 전혀 별로는 아니다, 없다, 아니하다, 못하다 등의 부정의 뜻을 서술어와 호응을 이룬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결코, 전혀, 별로 이런 부정부사어를 중점적으로 배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86쪽은 이제 그런 호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는 것이라서 별 내용이 없고 296쪽은 이제 실천 학습으로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297쪽에 보면 트레이드 마크를 으뜸 상징으로 스테디셀러를 늘 사용 상품으로 이렇게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다듬은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너무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추론하며 읽기. 자, 추론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사실적 이해에 넘어가서 read between the lines에서 추론, 행간 읽기를 하는 겁니다. 309쪽 지도의 유의점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이해하며 글을 읽는 것을 뭐라 한다? 추론이라고 한다. 맨 밑에 왼쪽 밑에 추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글 속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추론이고 책을 읽기 전에 제목이나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짐작하거나 이어질 뒷이야기를 짐작하는 것도 추론. 이게 보통 예측하기라고 하는데 예측도 일종의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빠진 정보나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유추하는 것도 추론. 근데 맨 밑에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의 뜻 추론하기는 5학년 1학기 7단에서 이제 다뤘기 때문에 이 단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 다음 311쪽입니다. 311쪽 교과서 스캔 225쪽 염수 선생님입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론. 그다음에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글의 앞뒤 사실로 미루어 생각하며 읽는 방법을 뭐라? 추론하며 읽기. 다 추론인데 추론과 추론하며 읽기를 약간 구분해서 사실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313쪽에 정리빗 확인이 있습니다. 맨 밑에 이런 말이 있죠. 추론하며 읽기 좋은 점. 첫 번째, 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두 번째,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어려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인데 추론의 세 가지 방법, 즉 빠진 거, 그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일, 그다음에 낱말의 뜻 추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추론하며 하는데 좋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다. 다음 차시 넘어가고 330쪽을 확인합니다. 330쪽은 국어활동 안내입니다. 세 번째 우리말 다지기가 있는데 우리말 다지기의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말의 모양이나 소리가 변화하기도 하고 어리석다, 어리다 이런 거 연결되는 거죠. 쓰던 말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말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언어의 가변성. 언어의 가변성. 지도서에서 따옴표 나온 것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한다. 다음 10단원 글쓰기의 과정. 쓰기에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초고를 쓰고 그다음에 수정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 확인,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한 다음에 이제 쓴 다음에 수정하기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339쪽입니다. 밑에 지도의 유의점 첫 번째 동그라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쓰기에 1년의 과정이 고정적이고 분절적이 아니라는 거. 이거 뭐라 한다? 회귀성 별표입니다. 2015년 기출 키워드죠. 회귀성.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왼쪽 맨 밑에 각 쓰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지적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적적. 왜냐면 다른 것들은 보통 간접적으로 귀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략 사용은요. 아이들한테 전략을 알려주고 애들이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직접 적용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정집 쓰기에서 전략 파트만은 교사가 명시적으로 조금 연역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쪽 2차시 글을 쓰기 위하여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을 한다. 수업 운영 방안 2번입니다. 교사가 직접 교수 모형과 별표 사고 구술법 지금 뭐로 바뀌었죠? 생각 구술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내용을 떠올리는 활동은 글쓰기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회기성이 있으니까. 회기적이니까. 다음에 5번 학습의 단계 가운데서 활동하기 단계를 강조해서 가능한 한 교사 중심적인 면을 줄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적 교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사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쓰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다음 343쪽에 넘어갑니다. 343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사고구술법, 우리가 이제 1, 2월 교과 교육론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사고구술법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학생에게 읽기나 쓰기 등의 사고 행위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최대한 자세히 말해보게 하고 나중에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고의 과정을 추론해내는 방법. 네, 글쓰기의 과정. 내용 별거 없고 350쪽입니다. 3차시 넘어갑니다. 350쪽 3차시 학습목표는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그럼 방법이 정리되어 있겠죠. 353쪽입니다. 353쪽. 일단 맨 밑에 정리하기,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글의 내용을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은 글의 처음 부분,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글의 가운데 부분, 자신의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고 글의 끝부분, 주장을 요약하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 두 번째 박스입니다. 계율을 짤 때에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회귀성. 다시 내용 생성 단계로 회귀한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좀 더 중요했고요. 다음 354쪽 4, 5차시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또 글을 쓰는 방법. 하여튼 방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글을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 특히 356쪽 교과서 스캔 261쪽에 보면 3번 활동이 뭐예요? 주장하는 글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는 방법 있죠. 문제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 글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의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글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격언이나 속담 또는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거 357쪽 교과서 스캔 262쪽에 보면 메뉴의 4번 활동이 주장하는 글에 알맞은 제목을 쓰는 방법이죠. 이 내용이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십시오. 좋은 제목을 쓰는 방법이 무엇이다?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한 건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글쓰기에 대한 주장, 짐작하게 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제목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358쪽 6차시입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표를 쓰는 것인데, 표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360쪽에 특수 용어가 플러스 알파로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별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 뭐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69쪽 11단원 독서하는 것인데, 실제 독서하는 거 내용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374쪽 1, 2차시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주장하는 걸 배웠는데 379쪽에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 나옵니다. 379쪽 교과서 스캔 279쪽에 보면 9번 활동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읽는 과정에서 떠올리면서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 스승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 근거를 생각한다. 근거가 적절한지 생각하고 자신 생각과 비교하고, 이렇게 주장 플러스 근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어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는 요 단어는 별 내용이 없고요. 다음 맨 마지막 403쪽 12단원입니다. 문학에서 찾는 즐거움. 보통 이제 문학 내용이 암기할 것은 별로 없지만 문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읽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학, 즉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 내용 있잖아요. 뭐 인물 사건 배경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407쪽 지도의 유의점. 지금 말하는 이의 관점인데, 우리가 보통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전주자 작가 시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의 유의점의 첫 번째 동그라미, 문학 작품 속에 작가와는 구별되는 말하는 이, 나레이터라고 그러죠. 나레이터가 나냐, 뭐 그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보통 나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이름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이 단어에서 나로 표현됐지만 구체적으로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작품을 먼저 소개해서 말하는 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실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그 말하는 이 나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어구냐? 그렇습니다. 409쪽에 보면요. 교과서 스캔 301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염수 선생님.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을 뭐라고 한다? 말하는 이. 명심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별로 없고,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 강론이 다 마친 것입니다. 한 학기 강론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분량 또는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이고요. 뒤에 부록이 나와 있지만 이 부록은 이미 우리가 1, 2월에 다 공부했던 교육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서브노트를 사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찝어준 부분만 공부해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를 읽어보면 좋은 점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내용을 쓰고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완전히 체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찝어준 것만 노트 필기를 해놓고 달달달 암기하는 방법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천천히 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천천히 다 읽어가면서 제가 찝어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특히 2회차 시에서 학습 내용이 정리된 것하고 플러스 알파 1, 2월 내용이 상기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충분히 시험 때 단시간 내에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서브노트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5학년 2학기 지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